그래서 주택은 언제 초과 상승을 하냐? 뭐 당연히 가계대출이 확장 정책일 때 초과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해서 위축적으로 갈 때는 주택이 좋은 자산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하반기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의 저자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개인들의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이 투자자분들 또는 뭐 실거주자분들 이런 분들이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하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타이밍인지 저 굉장히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타이밍 전략이랑 가격 전략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이밍 전략은 어떤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거시경제 환경적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해야 될 때를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 아니면 혹은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타이밍을 보는 거고, 가격 전략은 난 타이밍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이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인 거 같고 그냥 싼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반대로 너무 비싼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게 가격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의 대가들도 가격 전략을 쓰라고 종종 얘기를 많이 해요. 쌀 때 사고 비싸면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주택 부동산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그냥 가계 대출과 금리로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이 돼요. 특히 정부가 가계 대출 정책을 확장적으로 필 때, 대출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주택 가격이 초과 상승을 했었고, 이때 정말 초강세장으로 갔었거든요. 90년대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IMF 때 초강세장으로 갔었고, 그때 가계대출 확장 정책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그때부터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IMF 끝나고 나서. 두 번째는 2014년에 너무 위축이 오래 가니까, 위축이 한 6년 가다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때부터 확장 정책을 썼고, 이 구간의 대출 증가율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초과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요 공급이 엮여 있어가지고 된 건데요. 현재는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주택은 언제 초과 상승을 하냐? 뭐 당연히 가계대출이 확장 정책일 때 초과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해서 위축적으로 갈 때는 주택이 좋은 자산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22년 말부터 22년까지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하반기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상반기는 인위적으로 대출 열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기 프로그램이었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라고 봤을 때는 21년, 22년에 이어서 가계대출 위축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게 되고요. 좋은 타이밍이 아니어도 가격이 싸면 돼요.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뭐 PIR을 보던 GDP 대비를 보던 어떤 기준을 보던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가격도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전 타이밍도 좋지 않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굳이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 뭐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보시는 주택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싼 집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지만 서울 수도권의 더 고가로 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진입하기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여러 가지 정책 이유로 상반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대출 확대 정책을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꼭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가계대출이 GDP의 103%를 넘었고, 그리고 가계대출을 안정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책 당국이나 이게 다 합의가 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렸으니까요. 다만 단기간에 가격 하락이 너무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특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지, 이거를 계속해서 돌릴 그런 개연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거의 다 80% 이상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 때를 본다면 그게 올해 하반기일 텐데, 그때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나 이런 걸 썼을 때 궁금한 건 그럼 도대체 얼마가 싼 거고 얼마나 비싼 거냐, 그런 기준 같은 걸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이랑 전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의 주택 가격은 전세 시세에 기반해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 가장 바닥일 때는 전세 1.3배였고요. 가장 비쌀 때는 전세 2.6배 정도까지 받았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2배를 넘어가기 시작해서 08년에 2.6배까지 갔다가 이제 무너졌고요. 얼마까지 빠졌냐면 2016년도에 전세 1.3배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2배를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과열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전세 7억이다 그럼 매매가 14억이고 전세 6억이면 12억이고 계산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서울 외곽으로 가면은 전세가 1.8배, 그다음에 서울 중심지로 가면은 전세가 2.2배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2.6배가 가장 높았는데 2.2배, 2.3배 이런 전세가 대비 매매가에 거래되는 단지는 업사이드가 이제 1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래로는 40% 넘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 아래 확률을 봤을 때는 이제 아래쪽 확률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이니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 배수가 지역마다 조금 달랐지만 수도권은 1.6배였고 그다음에 광역시 부산이랑 대구도 다 1.6배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1.3배 정도였고요. 근데 현재는 지방에서 전세 가격의 1.1배인 그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지방의 그 저평가가 뭐 지방 소멸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과도한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 배수를 훨씬 상회하는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쏠림이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평가가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라면은 역으로 환산하면은 임차가 훨씬 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한 채를 사더라도 결국에는 거기 내가 자산을 투자하게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고가 자산을 취득한다고 생각하시고 현재 임차가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지역도 좀 있고 그다음 살고 싶은 조건의 집들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야 이거 좀 사볼까 하는 타이밍은 어떤 식으로 좀 잡아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집을 사실 때 이렇게 막 어떤 주식 사듯이 어마어마하게 막 전략적으로 그 탑다운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차가 길어봐야 4년이니까 장기간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본인 사이클에 맞춰서 그 의사 판단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본인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자산 사이클이랑은 또 따로 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령기 자녀가 있어서 내년에 학교 들어가니까 올해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도 좋은데 대출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정책을 쓸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장기 평균 가격을 하회하는 구간으로 내려갔을 때 서울의 장기 평균 가격은 전세가 1.8배였는데 그런 어떤 기준점을 좀 세우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저 역시 이렇게 지금 서울이 평균 2배 이상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가계대출에 대해서 긴축적인 상황에서는 주택 취득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임차가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거주는 갱신권이 있다 보니까 4년 거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이사를 가면 무려 8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거가 되니까 과거에는 2년마다 계속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임차에 대한 부담도 많이 낮아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를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안 좋지만 한두 푼 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좀 궁금한데 뭐 앞으로 이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다른 것보다도 전세 가격하고 집값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면 이거 나중에 이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세입자들은 앞으로 이 지나갈 구간들, 이 구간들을 어떻게 넘어가는 게 좀 현명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올해 들어서 그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월에 5만 명 넘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전세인 경우에는. 그리고 보증부 월세처럼 월세를 어느 정도 섞어가지고 위험을 조금 낮춰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이 전세의 2배라는 거는 평균 전세 가격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30%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날릴 일이 없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 보험이 뭐 굳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금을 되돌려주는 전세 관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셔야 본인 현금 흐름을 지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을 조금 낮춰서 어느 정도 월세를 섞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재적 이제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뭐 살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나가서 앞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좀 잘 오르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 네. 그런 부동산을 언젠가 산다면 어떤 부동산이 좀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고 어떤 부동산은 아닌 부동산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기업도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주택도 임차료가 올라가는 주택에 그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업용이든 주거용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임차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부동산의 입지와 상품이 개선되면 올라가는데 보통 한 번 준공되면 40년 가니까 입지가 개선되는 게 교통이 개선되거나 뭐 편의시설이 개선되거나 교육 환경이 개선되거나 자연환경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되거나 하는 입지, 그러니까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라는 그런 4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지적인 요인들이 변화가 됐을 때 실제로 임차료가 올라가는 게 수십 년에 걸쳐서 증명이 되어 왔어요. 특히 교통망이라든가 주변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도 차별적인 그런 임차료 강세는 이런 신축 대단지가 대규모로 지어지거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들의 임차료 개선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요인들을 선반영했는지 아니면 반영 못했는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가격을 미리 다 땡겨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의 몇 배 정도 가야지 적정한지 이런 계산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보시는 초심자분들에게 제가 그 약간의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린다면은 되도록이면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런 대규모 주거 단지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가 항상 그 어떤 해당 시점에 그 강세장의 주인공이었거든요. 항상 90년대에는 일기 신도시였고 2000년대는 강남 재건축이었고 2010년대에는 강북 뉴타운이었고 2010년대 후반에는 각 광역시의 구도심 뉴타운이었고 2020년대는 제 생각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이랑 그다음에 또 역시나 서울로 치면은 강북 뉴타운들이고 이런 신축 주거 지역들이 공급되는 지역이 입지적인 요인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약간 신화가 좀 있는 게 서울 불패, 수도권 불패 이런 생각이 좀 있단 말이죠. 특히 뭐 일본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수도권 중심에서 집중되다 보니까 야 역시 봐라 서울 수도권이 다르지 않냐 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 수도권이 과연 불패고 지방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지 이게 궁금합니다. 옆 나라 일본이랑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일본의 도쿄 23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년간 인구가 늘었고 서울은 1000만 명에서 970만 원 인구는 감소했는데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구역상 서울도 있지만 서울 생활권을 우리가 그 서울 생활권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상 서울로 봤을 때 여기는 일자리가 많은데 집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0.78명으로 내려갔는데 서울은 0.59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에서는 일하기는 좋은데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기에는 너무 불편한 도시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자연스럽게 이런 출산 육아 기능을 경기도에 위탁을 했는데 경기도 역시 이런 출산 육아 기능을 지방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다 자란 성인 자녀들이 수도권으로 진입을 하고 이 수도권들이 서울 통근 통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서울에서는 집을 사서 구매해가지고 애 낳고 하기가 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용이하지 않으니까 경기도로 오는 이런 구조가 한 20년 이상, 수십 년 이상 이어져 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지방이 소멸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젊은 층 인구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이런 국내 이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끊기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서울이 나 혼자 잘나서라기보다는 한국 전체가 서울을 부양하고 있는 이런 도시구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결과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가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어가지고 서울 집중화의 좋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수용을 했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분산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실수요자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뭐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